후처로 삼은 홀령. 옛날 어느 마을 한 선비가 밤늦게 말을 몰아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얼마를 갔을까 앞을 보니 웬 소복한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었지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여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달려도 여인을 따라 넘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 여인은 어떤 웅장하게 생긴 기와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비는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밤도 너무 늦었겠다 싶어 이왕이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집에서 지내보자는 생각에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열리면서 아까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문을 열어놓은 채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들어가 버렸지요. 부끄러워 그러려니 여긴 선비는 문간에다 말을 메어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후한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잠에서 깬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쁜 여인은커녕 집마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어느 무덤 앞의 평평한 땅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꿈은 분명히 아니었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 선비가 이름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런 약도 소용이 없었지요. 용하다는 의원도 헛수고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쳐본 결과 언젠가 밤길에서 만난 여자의 홀령이 문전에 서 있는데 대접을 하지 않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점쟁이의 말을 따라 그 홀령을 후초로 삼는 혼례식을 올리고 1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 과연 그 선비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의지할 데 없던 홀령이 선비에게서 죄를 받아 원을 푼 것이라고 합니다. 혼사를 망치려 한 주모. 옛날에 유윤덕이라는 사람이 경상감사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의 동생 유윤선은 형을 따라 내려왔다가 형이 내직으로 임명되어 한양으로 올라가자 경상북도 영주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윤선의 부인은 나주 박씨였는데 하루는 웬 스님이 온 마을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밥을 달라고 하여 웬일인지 밥을 얻어서는 버리고 얻어서는 버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 부인이 이 스님을 안으로 불러들여 밥상을 잘 차려 대접을 하자 그제서야 스님은 밥을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이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난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댁의 주인은 지금 안 계시오? 네, 출타하셨습니다. 대접을 잘 받았으니 주인에게 사례를 해야겠소. 이러면서 스님은 남편 유윤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그가 돌아오자 말하였지요. 소승은 김천 직지사에서 왔습니다. 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주인장을 기다리던 중이었지요. 소승이 풍수지리를 좀 아니 명당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손으로 동리 앞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너머 밭쪽에 몇 자리를 쓰면 몇 해 안 되어 과거에 급제하는데 급제 즉시 이장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이장을 해야 합니다. 급제를 하게 해준 몇 자리를 어찌 옮기겠소? 유윤선이 이렇게 묻자
그럼 저 뒤쪽 밭에 집을 지으면 금시발복 할 것입니다. 유윤서는 스님의 말을 따라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 후 내 앞에 살고 있는 김청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총각을 보고 그날로 사위 삼을 것을 간청하니 그 총각이 바로 윤유선의 아들 성이었지요. 김씨는 사위가 된 유성에게 유씨들이 살고 있는 무실 부근의 전답을 떼어주어 유성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성의 아들 기봉이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신랑 일행은 신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주막에 들러 쉬어가게 되었지요. 기봉을 따라가던 그의 외삼촌 약봉이 들으니 신랑은 훌륭하다만 하고 주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모, 지금 뭐라 하였소? 약봉은 주모의 말이 이상해서 자세하게 물었지요. 신부가 봉사랍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요? 초상을 모셔야 할 종손이 봉사에게 장가갈 수야 없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약봉이 수심에 잠겨있자 기봉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약봉은 주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봉에게 전하였지요. 그대로 혼인을 하자니 조상이 노여워할 것이고 혼인을 파하자니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삼촌께서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만일 혼인을 파한다면 한 여인의 앞길을 막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앞길을 막아놓고 어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조상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저는 기어코 그 여인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신랑이 자꾸 우김으로 삼촌도 고집을 꺾고 일행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당도하여 첫날 밤을 치르면서 보니 신부는 봉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꽃같이 어여쁜 처녀였지요. 3일 동안 신방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주막에 들렀더니 먼저 번의 주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망한 계집이 혼사를 회방 놓으려고 한 것이군. 그 주모 말대로 혼사를 파했으면 어찌 될 뻔했는가? 기봉과 약봉은 치를 떨었으나 주모의 행방이 묘연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기봉은 아들 육형제를 얻어 무실의 발판을 삼았지요. 그 후부터 유씨는 6파로 번성했고 기봉의 손자 댁에 가서는 자손이 별겨명으로 불어나 진사급제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첫째 딸. 옛날 헤브루 왕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고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옛 북부여의 도읍 자리에는 옥황상제의 아들인 해모수가 가끔씩 내려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해모수는 여러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해모수는 눈이 부신 오룡차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곤 했으며 은은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해모수는 신하들과 함께 산천을 거닐며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곤 하였지요. 해모수가 내려와 놀던 곳 북쪽에는 청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에는 강과 바다를 다스리는 물나라 왕인 하백의 딸들이 와서 미역을 감곤 했습니다. 하백에게는 3딸들이 있었는데 마지가 유화, 둘째가 헌하, 셋째가 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용모가 아주 뛰어났으며 헤엄을 잘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백의 딸들이 여느 때처럼 청하에서 미역을 감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냥을 왔다가 이곳을 지나게 된 해모수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해모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지상에도 저런 예쁜 처녀들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가 자기도 모르게 처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처녀들은 황급히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해모수는 줄곧 이 처녀들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눈치를 알아차린 한 신하가 해모수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이곳에 궁전을 하나 지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전은 지어다가 뭐에다 쓰려고? 궁전을 지어놓으면 처녀들이 궁전 안에 들어와 놀 것이 아니옵니까? 그때 문을 슬쩍 닫아놓으면 처녀들은 방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 처녀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해모수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러더니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말채찍을 거꾸로 쥐고서 땅바닥에 크게 금을 그으며 궁전아 일어서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목가에 으리으리한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해모수는 부하들을 시켜 화려한 궁전 안에 앉을 자리를 3개 마련하고 그 가운데 향기로운 술과 음식이 차려진 상을 놓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청하로 놀러 나온 하백의 3딸들은 못가에 세워진 화려한 궁전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호기심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향기로운 술을 부어 마시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얼굴에 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처녀들이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해모수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 처녀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깜짝 놀란 처녀들 중 2처녀는 날쌔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아났으나 동작이 좀 굼뜬 맏언니 유화는 달아나지 못하고 해모수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지요. 도망친 2딸들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붙잡힌 언니를 생각하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언니를 데려오세요. 하백은 곧 해모수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해모수는 점잖게 대답하였지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지금 나는 그대의 딸 유아와 결혼을 하고 싶소. 해모수의 말을 전해 들은 하백은 더욱 화가 나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란 자가 어찌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가?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늘의 아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혼인을 청하고 예식을 갖추어야 옳지 않은가? 해모스는 이 말을 듣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지요. 그러자 사신이 더욱 말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란 자가 무례하게 남의 딸을 붙잡아둔 죄가 크거니와 당신은 이것을 무엇으로 씻으려는가? 해모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녀의 아름다움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인데 상대편에서 사리를 따져 물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도리를 따진다면 내가 잘못하였소. 용서해 주시오. 하백에게 전하시오. 내 곧 가서 하백을 만나 뵙겠다고. 그렇게 하여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해모스는 유아를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한 후에 유아를 정식 왕비로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일단 유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네, 잘못했으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지만 유아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니 이미 해모수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모수는 유아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테니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오룡차만 타면 잠깐 사이에 갔다 올 것인데 무슨 시간이 걸리나요? 유아는 하늘의 오룡차를 부탁하라며 해모수를 재촉했습니다. 이에 해모수는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딱한 사정을 아뢰었지요. 해모수가 유아와 함께 오룡차에 오르자 오룡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속으로 들어가 하백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백은 예의를 갖추어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을 정중히 맞았습니다. 하백이 먼저 말을 꺼내었지요. 혼인이란 하늘나라 물나라 다를 것 없이 예로부터 정해진 예의와 절차가 있는 것인즉 어찌하여 당신은 그 예의와 절차를 어기고 나의 집 가문에 수치를 주려 하오? 당신이 정녕 하늘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 터이니 그 재주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떻소? 하백은 은근히 해모수의 실력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서로 재주 겨루기를 해봅시다. 해모수는 주저하지 않고 떳떳하게 대답하였지요. 하백은 궁전 뜰 앞에 있는 큰 목가로 해모수를 데리고 나가서 내 물속으로 뛰어들 테니 당신은 나를 한번 잡아보시오. 하더니 곧장 물로 뛰어들어 잉어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해모수는 곧 수달로 변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어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는 잉어를 따라갔습니다. 잉어가 된 하백이 수달에게 거의 잡히게 되자 이번에는 사슴으로 변하여 못과 기슭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에 해모수는 곧 이리로 변하여 달렸으니 하백은 해모수의 추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지요. 이렇게 되자 하백은 다시 꿩으로 변하여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해모수가 재빨리 매로 변하여 꿩을 쫓아가니 거의 붙잡히게 된 하백은 그제서야 해모수가 정말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하백은 정식으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해모수와 유아 사이에는 행복한 나날들이 흘러갔지요. 하백은 해모수의 사랑이 식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어느 날 딸 내외를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잔을 들어 왕과 왕비의 행복을 축원하였고 손님들이 권하는 술에 해모수는 곧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하백은 술에 취한 해모수를 딸과 함께 조그만 가죽 부대 속에 넣어서 오룡차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오룡차가 막 떠나려는 순간 해모수가 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모수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유아의 머리에 꽂혀있는 금 비녀를 뽑아 가죽 부대에 구멍을 뚫었지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훨훨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혼자 남게 된 유아는 아버지 하백의 집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딸이 혼자 남게 된 것을 보고 하백은 분통이 터져 유아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또다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구나. 하백은 곧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해모수를 놓아버린 죄로 딸의 입술을 석자 길이로 늘린 다음 몸종 2명을 딸려서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라는 물 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무렵 우발수 강가에는 부추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강가에 나가서
나무로 엮은 살통을 놓았다가 아침이면 걷어들이곤 하였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살통 안에 든 물고기가 며칠 전부터 없어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금화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올렸습니다. 대왕께 아뢰옵니다. 요즘 우발수에 놓은 살통 안의 물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습니다. 대왕께서 이 일을 잘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소문을 받은 금화왕은 곧 여러 어부들을 불러 큰 그물을 떠서 물속에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럿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이 탁 터지며 그 속에 들었던 무엇인가가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다음날 쇠줄로 튼튼한 그물을 떠서 물속에 쳤습니다. 어부들은 이른 아침 강으로 나가 쇠그물을 끌어올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묵직한 것이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짐승도 아니고 인어도 아닌 사람이었으니 여인 하나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물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떤 여인이기에 물속에 들어가 있었소? 한 어부가 여인에게 따져 물었으나 여인은 입술이 너무 길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그 여인을 곧 왕궁으로 올려보내었지요. 여인을 보자 금화왕은 부하에게 그 여인의 입술을 자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여인에게 무슨 사연인가 이야기해보라고 명하였지요. 여인은 왕 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사연을 세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금화왕은 그 여인이 하백의 딸이자 하늘의 아들 해모수의 아내이며 이름이 유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여인을 불쌍히 여기어 별궁에서 편안히 살도록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노인과 돌거북. 500년 전 전라북도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 양지 쪽에 양씨 노인 내외가 마음씨 착한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이미 늙은 몸이어서 상관이 없지만 자손들이 편안하게 지내면 오죽 좋겠어요. 글쎄 말이오. 하지만 자식놈이 병을 앓아 누워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후손들에게 재산 하나 변변하게 남긴 것이 없으니 내 자식 보기 민망하여 그러오. 앓고 있는 자식에게 약 한 첩 제대로 못 쓰니 답답하기만 하구려. 양씨 내외는 아들의 병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 누워있던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런 몸으로 왜 나왔느냐? 누워있기가 갑갑해서요. 밭을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 성한 몸도 아닌데 어딜 간다는 게야?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 이게 어디 자식된 도리입니까? 아니다. 정녕 못난 것은 이 애비구나. 어서 걱정 말고 들어가 누워있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토록 마음씨 착한 양신애였지만 살림 형편은 너무도 어려웠지요. 그때 이 마을을 지키고 있던 산신령은 이런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양신의 가족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자는 양씨의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 노인은 양씨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서 인자한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에 있는 산신령일세. 내가 보니 자네들의 마음씨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한데 살림은 너무도 궁핍하구먼. 내 자네들의 딱한 사정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일세. 그러니 내 말을 명심하여 잘 듣게나.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자네는 지금 당장 나무를 깎아 매 모양을 만들게.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뒷산에 올라가 활로 그 나무매를 해가 지는 쪽으로 쏜 다음에 나무매가 떨어지는 곳에 집터를 잡도록 하게. 그곳에 터를 잡으면 후손 중에서 훌륭한 인재가 태어날 것이며 부귀가 만대에 미칠 것일세.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양씨 노인이 꿈에서 깨어나니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생생하였지요. 양씨 노인은 곧 산신령이 시킨 대로 나무를 깎아 매를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먼 동이 트자 양씨 노인은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매를 활에 잰 다음 힘껏 시위를 당겼습니다. 나무매는 정말 살아있는 매처럼 서쪽으로 멀리 날아갔지요. 양씨 노인은 나무매가 떨어진 자리에 그날부터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어느 날 밤 양씨 노인이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그 산신령이 나타났지요. 이제 자네 후손들은 영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세. 그런데 그 뒤 산신령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꼭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네. 동구 밖에 있는 내를 건너 13번째 발걸음이 닿는 곳을 파면 돌거북이 하나 나올 걸세. 그 돌거북을 꺼내어 거북의 꼬리가 마을 쪽으로 향하게 돌려놓게. 만일 거북의 머리가 마을 쪽으로 향하게 놓으면 큰 벌이 내려질 것일세. 내 말을 명심하여 실수가 없어야 하네. 말을 마치고 나서 산신령은 연기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양씨 노인이 동구 밖으로 가서 일러준 장소를 파보니 땅속에 커다란 돌거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양씨 노인은 산신령의 지시대로 돌거북의 꼬리가 마을을 향하도록 돌려놓았지요. 그러자 그때까지 나무에 걸려있던 나무매가 돌거북을 한 바퀴 돌더니 마치 실제 매처럼 어디론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양씨 노인의 자손들은 산신령의 예언처럼 대대로 부귀를 누렸으며 높은 벼슬에 오른 인재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평을 모르는 사람. 신라 나해왕 때 물계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지요. 그는 비록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포부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등 8포국이 동맹을 맺고 아랍국을 침범하기로 했습니다. 당황한 아랍국의 사신이 신라로 와서 구원을 청하자 나해왕은 태자 우로와 이찬 이음을 시켜 아랍국을 도와 8포국과 맞서게 했습니다. 이들은 곧 가까운 마을과 육부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랍국으로 달려가 8포국의 군사들을 어렵지 않게 물리쳤지요. 물계자도 그 전투에 참가하여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워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그는 태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전혀 그 공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계자를 위로하느라 한마디씩 하였지요. 이번 전쟁에서는 그대의 공이 첫째인데 기록조차 되지 않았으니 이런 야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말해 바로잡자고. 잘못하다 이름이 빠진 게 분명해. 이 말을 듣고 있던 물계자는 그러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공을 따지겠소? 나는 다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임금님께 진실을 아뢰어야 하네. 누가 거짓말을 하자는 겐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자는 것뿐일세. 하지만 물계자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3년 뒤 8포국 가운데에서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등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이번에는 신라의 가라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침략군들을 크게 무찔렀지요. 물계자는 이 전쟁에서도 맨 앞장서서 용감무쌍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을 나눌 때 이번에도 어찌된 까닭인지 역시 물계자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이를 안 사람들은 또 우르르 물계자에게 몰려가 떠들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 이게 말이 될 일인가? 자네도 어떻게 손을 좀 써보게. 딴 사람들은 없는 공을 꾸며서라도 상을 타고 벼슬이 오르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는가? 이웃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듯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물계자는 이번에도 어색한 웃음만 입가에 띈 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없는 마음을 몰라주는 이웃 사람들이 도리어 안타까웠지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 앞에서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한가하게 어딜 다녀오셔요? 당신은 왜 맨날 목숨을 걸고 싸우고서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당신의 공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서 임금님께 당신의 공을 낱낱이 아뢰도록 하세요. 상도 받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단 말이에요. 물계자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한심한 말이오. 신하된 도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몸을 잇는다고 하였소. 지난날 2번의 싸움은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일이었지. 그런데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몸을 잊은 채 싸우지는 못하였소. 목숨을 보전하여 돌아왔으니 무슨 공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 어찌 그 문제로 공을 따져 시끄럽게 굴 수 있겠소. 말을 마친 물계자는 머리를 풀고 가야금 하나만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허겁지겁 남편의 뒤를 따르며 물었지요. 여보, 말도 없이 어디로 가십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가 싫소. 이제 몸과 마음이 한가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물계자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조그마한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자연과 그를 벗삼아 평생 가야금을 벗하며 한가로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소년을 도와준 귀신.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조촐한 파티에 쓸 맥주를 구하기 위해 주전자를 들고 길을 나섰지요. 주머니에는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맥주를 사야 했습니다. 소녀는 겨우 맥주를 사서 주전자에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마침 그곳은 마을의 길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비키거라. 홀라 부인을 행차시다. 홀라 부인은 마을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귀신으로 마을 부녀자들이 실을 잡고 있을 때 게으름을 피우는 여인네를 혼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홀라 부인의 행차를 알린 이는 그녀에게 충성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로 유명한 에카르트였지요. 소년이 얼른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온갖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길가로 몸을 피하였지요. 귀신들은 춤을 추며 신나게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귀신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귀신의 무리 중 한 명이 소년을 발견하고는 소년 쪽으로 뛰어오더니 그만 주전자를 빼앗아 맥주를 벌컥벌컥 마셔버렸지요. 소년은 빈 주전자를 들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 뻔했기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에카르트가 나타나 말하였지요. 네가 오늘 본 일을 집에 가서 절대 말하지 않으면 그 주전자에는 맥주가 항상 가득 차 있을 것이야. 그런데 한마디라도 말을 하는 날에는 다시 빈 주전자가 되고 말 것이야. 이렇게 하여 소녀는 빈 주전자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 정말 에카르트의 말대로 아무리 마셔도 주전자는 맥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소년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러나 집요한 아버지의 추궁 때문에 결국 모든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당연히 주전자의 맥주는 비어버렸고 소년은 또다시 맥주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나서야 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예견한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김복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복선은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왔지요. 김복선은 꾀가 많은 데다 먼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도꾸러기 종인 김복선은 주인에게 온갖 냉대와 서름을 모두 받았지요. 그럴 때마다 김복선은 꾀를 내어 주인을 골탕 먹였습니다. 마침내 김복선은 종의 몸으로 주인집 무남 동녀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는 또 기운이 매우 센 천하장사여서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 어느 날이었지요. 관직에서 물러난 율곡이가 앞으로 닥쳐올 외란을 미리 내다보고 임금을 찾아가 군사들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이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지요. 이리 나라가 평화로운데 전쟁은 무슨 전쟁이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당파 싸움만 일삼고 있던 벼슬아치들은 아무도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 가슴을 치던 이인은 당진으로 내려갔지요. 소문에 의하면 당진에 사는 김복선이라는 사람이 기운도 세고 앞을 내다보는 도수를 가졌다기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당진에 있는 합덕 방죽에 나가 김복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것을 한 김복선은 30리가량 떨어져 있는 합덕까지 축지법을 써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귀하신 어른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김복선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와 의논할 일이 좀 있어 여기까지 왔다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말고요. 10년 뒤에는 분명 외적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어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순신 장군이 선봉장으로 나설 것입니다. 율곡 이인은 김복선의 예언에 감탄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생각에는 외란이 몇 년 만에 끝나겠는가? 난리가 난 지 7년 만에야 끝나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율곡이 다시 물었습니다. 외적이 들어올 때 내가 나서면 어떻겠는가?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 한 외적은 침입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 같은 사람이 나가 싸우면 되지 않는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청주에 사는 백모 씨가 나서면 사흘이면 끝나고 제가 나서면 석 달이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네가 나서주게나? 하지만 저 같은 머슴에게 누가 그런 큰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7년을 끌 수밖에 없지요. 과연 김복선의 말대로 임진년에 외적이 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난 7년 후에야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지요. 의상대사와 9마리 용. 신라 문무왕 시절 의상대사가 치악산을 두루 살피고 다니며 절을 세울 명당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명당 자리가 눈에 띄었지요. 의상대사는 매우 기뻐하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연못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 연못을 메우는 수밖에. 의상대사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연못 속에 살고 있던 용들이 일제히 고개를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 연못에는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못을 메우면 우린 어디 가서 살란 말이에요. 용들이 이렇게 말하자 의상대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명당 자리를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대로 밀고 나가자니 용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연못 속에 있던 용들이 이런 의상대사의 마음을 알아채고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곳에다 절을 세운다고 하니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안 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왜 남에게 주니? 이때 우두머리 용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대사님과 내기를 하는 게 어떨까? 대사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고 우리가 이기면 대사님이 떠나기로 말이야. 이렇게 의견을 모은 용들은 물 위로 다 같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사님, 우리 제주 겨루기로 결정해요. 대사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곳을 떠날게요. 하지만 대사님이 지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먼저 제주를 부려보거라. 의상대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커다란 9마리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자 강물이 넘치고 산 꼭대기까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만하면 의상대사도 혼쭐이 났겠지. 용들은 입가에 웃음을 띠며 비를 거두고 하늘에서 내려와 의상대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의상대사가 뜻밖에도 치악산의 비로봉과 천지봉 사이에 배를 띄우고 배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본 용들은 놀라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용들은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용들이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님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온 들판과 산을 뒤덮었던 물도 다 빠져버리게 되었지요. 자, 이번에는 내가 조화를 부려볼 테니 잘 지켜보도록 해라. 의상대사가 큰 소리를 치자 용들은 연못에서 고개를 내밀고 의상대사가 무얼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의상대사는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종이와 붓을 꺼내 부적을 한 장 그렸지요. 그런데 의상대사가 부적을 연못에 넣자마자 갑자기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핫, 뜨거워. 용들은 뜨거움을 견디다 못하여 연못 밖으로 뛰쳐나와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어찌나 급했던지 한달음에 동해 바다로 달아나며 구룡사 앞산을 8갈래로 쪼개 놓았습니다. 의상대사는 달아나는 용들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편 허겁지겁 도망치던 용들 가운데 한 마리는 눈이 멀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계곡의 소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구룡폭포 아래에 있는 깊은 소가 바로 이 눈먼 용이 숨었던 곳이라 하여 구룡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들을 쫓아낸 의상대사는 연못을 메워서 그 자리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 절이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입니다. 구룡사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9마리 용이란 뜻으로 9구자를 써서 구룡사라고 불렀으나 뒤에 거북 구자를 써서 구룡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구룡사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구룡사의 주지 스님이 잔뜩 근심에 쌓여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절 입구에 있는 거북 바위가 길을 막고 있으니 절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을 들은 구룡사 주지 스님은 낯선 스님에게 다시 물었지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거북 바위 등에 구멍을 뚫어 맥을 끊어버리시오. 구룡사 주지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절 입구에 있는 거북 바위의 등에 구멍을 뚫어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구룡사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제 절의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바로 그때 또 한 스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절이 자꾸 망해가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거북 바위의 혀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시 이 절의 우는 거북 바위가 지켜왔는데 절이 맥을 끊어 놓았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구룡사 주지 스님은 낯선 스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그럼 어찌해야 이 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한 가지 방도를 알려드리시오. 거북을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9구자 대신 거북 구자를 쓰도록 하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던 주지 스님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이 거북 구자의 구룡사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여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녀에 모셔 산에 갖다 묻고 무덤까지 잘 써놨습니다. 그래 놓고 사흘이 지나 사무제를 지내고 산소에 가보니 무덤 봉우리에
아버지가 턱하니 올라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에 탄건을 쓰고 담뱃대를 물고 있는 게 영락없이 살아생전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은 무슨?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아버진 사흘 전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묻히셨는데요. 아니, 그러게 이 녀석아, 관뚜껑을 닫을 때에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보고 닫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모셔다 놓고 궁불 덮개 떼고 밥을 한 상 지어 올렸더니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다 먹어 치우고는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아들아, 이걸로 양이 안 차니 한 상 더 올려라. 그래서 한 상 더 지어 올렸습니다. 그것도 다 먹어 치우고는 이걸로도 양이 안 차니 한 상 더 올리거라. 그래서 한 상 더 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뚝딱 먹어 치우고는 잠을 잔다기에 이불을 내어드렸지요. 이불을 딱 덮어보더니 아들아, 이걸론 추워서 도통 잠을 못 자겠으니 한 채 더 올리거라. 그래서 이불 한 채를 더 지어 올렸습니다. 솜을 많이 놓아 아주 두툼하고 푹신하게 해서 놓아주었더니 그것도 딱 덮어보고는 이걸로도 추워서 잠을 못 자겠으니 한 채 더 올리거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3채나 포개어 덮고는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진 살아생전 밥도 조금 잡수시고 이불도 얇은 것 한 채 덮고 잘 주무셨는데. 그러고는 아들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 이불 밑으로 여우꼬리 9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여 또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여우꼬리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여우가 아버지로 둔갑해서 나타났구나. 아들은 방 문에 못질을 하고 청솔 가지에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웠습니다. 매운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가니 여우가 잠에서 깨어나 앞발로 문을 박박 긁었지요. 그런데 문마다 못질을 해 놓아서 밖으로 못 나오고 밤새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자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꼬리 9 달린 여우를 물리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